만약에 삼성전자 P4가 다시금 가동한다 그러면 보통 장비가 입고되기 6개월 전에 장비에 대한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 게 나갑니다. 이런 형태로서 장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때 장비사 매출이 좀 더 일어나죠. 장비사들에 대한 니즈가 막 올라갑니다. 칩넷 기술에 새롭게 유입되어지는 장비사가 있느냐, 투자 시점에서 한 6개월 전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다. 네,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로 면밀히 보실 거는 결국에는 산업 칩넷 공정에서 삼성의 기술 로드맵 시제품, 그 다음에 개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삼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고객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초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나노는 결국에 반도체 전 공정에서 얘기하는 안정적인 공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나노 같은 경우가 핀핏 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스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바꾸는 방식인데, 이 TSMC는 지금 이 핀핏이라고 하는 걸 계속 유지해서 핀핏 3나노, 그 다음에 25년 말 정도나 26년 정도나 아마도 26년으로 예상되는데요. 26년 정도 때 TSMC가 이제 삼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GAFS라고 하는 걸 썼을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업계 1등이었었으면 이 3나노 때 GAFS 썼던 것들이 업계에서 통용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 고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참 슬프게도 3나노 GAFS를 삼성전자 내부의 삼성 내부의 휴대폰 사업부죠. 갤럭시에도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GOS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OS 사태가 뭐냐면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는데 삼성의 AP, 그러니까 모바일 CPU죠.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속이기 위해서 게임할 때 다른 것들의 기능을 확 줄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위 조작한 것이죠. 이 성능을 조작했던 그때의 소위 GOS 사태가 딱 터져버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에 어떤 기술자들이나 고객들도 다 똑똑합니다. 벤치마킹 돌봤더니 실제 조작이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GOS 사태가 나면서 퀄컴이 삼성을 떠나버립니다. 퀄컴이 가장 삼성은 오랜 비즈니스 했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퀄컴의 소위 스냅드래곤을 통시하는 AP라고 하는 반도체에 설계를 했으면 이 설계도가 삼성의 고퀄러티 플래그십 반도체 핸드폰에 다 퀄컴을 썼었죠. 퀄컴도 삼성폰에 들어가니까 삼성 파운드를 썼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GOS 사태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퀄컴만에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삼성은 기술을 만들어도 찾아올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려고 치면 한꺼번에 무언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큰 고객, 작은 고객 구별하지 말고 다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아주 협력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삼성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실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확실히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삼성이 계속적으로 장악의 형태로서 모든 반도체 회사들을 다 거기 모든 설계나 생산, 소재나 부품, 장비를 모두 다 내부에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그동안 자기 내부의 보안이라고 하면서 외부한테 기술 공개 같은 것들을 진행한 적이 굉장히 꺼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임원의 목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이러한 산업 칩넷, 아무리 기술을 다 만들어 놨어도 뭐냐? 이것을 쓸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럼 쓸 사람은 누구냐? 설계회사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 마인드를 포함한 실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의뢰 위치에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 근데 거기서 4나노라고 하는 안정적인 기술에, 그 다음에가 칩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에서 이걸 끝나는 거 아니라 실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노하우를 교환하게 된다면 첫 번째, 칩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어떤 회사도 달성하지 못하는 칩넷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디바이스 회사 같은 경우나 빅테크 회사한테는 좋은 첫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4나노 같은 경우는 기존의 TSMC를 기다렸던 이런 고객들까지 혹시라도 올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초, 단초가 됐지만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걸 최대한으로 한 번씩 확보해 보면서 이걸 통해서 현재 밖으로 이후에 나오게 될 3나노, 2나노의 GAFS 같은 것도
이것들도 고객들이 먼저 와주면 좋겠지만 그런 확률은 별로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TSMC가 표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TSMC가 2026년 정도에 이게 GFS로 전환한 이 시점에 그때쯤 해가지고 그간의 GFS의 노하우가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GFS이 상용화되고 잘 활용됐을 때 TSMC의 대항마까지 아니더라도 경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에 기반을 닦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칩넷이라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반도체에서 특히 후공정 측면에서 변화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칩넷 기술은 특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칩넷 기술이 반도체 공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반도체 공정의 패키지 기술을 말씀드리면은 2.2D, 2.1D, 2.3D, 2.5D, 3D 얘기하고 3D가 보통 우리가 칩넷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2.1D는 무엇이냐 바로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RDL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공정은 반도체에서 삼성이나 TSMC처럼 전 공정을 통해서 배선을 대신하는 공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D 이런 것들도 전 공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전공정 회사들과 웨이퍼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됐고 고부가치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칩넷은 실제로 이제 그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의 2.5D에서 3D라고 하는 것을 변화해서 얘네들에서 실제 전공정 장비의 기술 개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칩넷의 궁극의 공정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에는 기존에 쓰던 공정 대비해서 전공정의 CMP 공정이나 구리 공정이나 CVD 공정처럼 이런 것들의 공정들이 새롭게 기술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국내 장비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칩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의 전공정 장비들이 탑5 공정 장비들이 공정 단위가 10나노, 20나노 2급이라고 친다면 칩넷은 여전히 아주 작아야 100나노 이상 정도 되거든요. 100나노, 500나노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칩넷이. 그럼 이 정도의 크기라고 친다면 반도체에서 국내 장비사한테는 좀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공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공정 장비 회사들이 뭐 아주 행복한 고민이라고 친다면 그 글로벌 탑5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은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미세화되어 있는 공정들, 이런 공정들에서 글로벌 장비 회사들하고 국내 장비 회사는 차이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 대체가 아니라 좀 독보적인 기술력의 장을 확보할 수 있고 삼성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더 싼 가격에 동일한 제품들을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고 친다면 좀 더 기술력이 미세화된 정도가 좀 덜한 이 칩넷 공정의 장비 회사들의 개발 같은 것들을 꽤나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장비사들이 후공정 쪽에 칩넷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10나노급으로 아주 떨어져 버린 현재의 반도체 전공정의 극미세화 공정 대비해서는 좀 더 나은 형태의 비즈니스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국내 팹리스. 물론 대표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의 시스템의 사업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국내의 다른 팹리스하고의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생태계로 봤을 때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엔비디아 보셔도 GPU가 있고 HBM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형태의 다른 뭐 모뎀도 있고요. 링크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핵심의 GPU 같은 것들은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엔비디아가 CPU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아주 커다란 모듈에 가깝습니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 AP를 만들고 실더라도 AP의 가장 중요한 곳은 삼성이 만들긴 하지만 나머지 있는 MCU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얘기합니다. MCU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 수많은 팹리스 회사들이 협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걸 통해서 이곳에 종합되어진 생태계 확보가 되어진 팹리스의 칩 설계가 칩넷 기반으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AI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의 실제 자금력 있는 것까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4나노, 3나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퓨리오사, 뭐 리벨리온 이런 형태의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신들의 AI 가속기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AI 가속기도 있는 상태에서 삼성의 얻은 CPU 같은 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면 칩넷 기술이 좀 더 선진화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AI 반도체 쪽이나 새로운 반도체라고 하는 접근에 있어서 패밀리스들의 협업에 새로운 설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실제 어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실제 업계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들이 협력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만약에 이 4나노 칩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율 확보가 됐다고 친다면은 일단은 양품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서 진행될 수 있는데 결국에 패밀리스에서의 고객 확보 플러스 수율 확보한 다음에 이 수율 확보했었을 때 이것들이 어떠한 제품에라도 수율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신규 장비 개발을 통해서 특히 칩넷 공정인 거죠. 웨이퍼 전공정 쪽은 이제 생략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소위 장비 회사들의 새로운 공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의 초기의 셋업과 수율의 램프업 단계, 이 단계에서의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수율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웨이퍼라고 하는 곳에서 그다음 웨이퍼를 자른 다음에든 초기에 얘네들이 동작하는 것을 확보하는 첫 번째를 우리가 워킹 다이라고 얘기하고 워킹 다이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수율을 쭉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수율 램프업 단계인데 그 다음에가 수율 안정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설비 유지 보수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보시면 설비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자면 PM이라고 하는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이게 예방 보전 활동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얘네가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한 10,000매 진행했는데 11,000매 진행하게 되면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게 되면 웨이퍼를 버리고 수율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끄고 정비 들어갑시다라는 게 PM입니다. BM이 뭐냐면 실제 고장나는 거죠. 그다음에 CM이 뭐냐면 PM과 BM이라고 하는 메인터넌스 공정을 막 진행했더니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나오겠더라.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개조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PM과 BM과 CM이라고 이 세 단계에서 특히 수율을 램프업하는 이 단계에서 바로 이 BM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고장을 얼만큼 수리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협력사하고의 유대관계를 확실히 진행하고 협력을 확실히 진행하면서 이 BM에 대한 문제 해결을 아주 면밀히 진행해서 수율 확보에 대한 램프업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동안 삼성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 협력사들한테 이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협력사들을 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장악하는 것들 혹은 협력사의 기술 개발이나 장비 개발을 어떤 형태의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 했을 때 B 쪽에 대해서 기술 개발 시켜놓고 A 쪽에 B 거를 사지도 않는데 B 기술을 개발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A 회사한테 약간의 가격 하락의 압력으로서 협상 아이템을 쓰는 정도. 그걸 통해서 이제 생태계를 좋지 않게 하는. 말하자면 A라는 회사에서 기술 개발했는데 B라는 회사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사겠죠. 해외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지 않을 거면서 A 회사한테 위협을 줘가지고 가격을 깎는 이런 형태의 협력회사의 어떤 정확한 경쟁하지 않는 형태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실제 이참에 칩넷 패키지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 실제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실제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장비들이 새롭게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칩넷 확보됐고 기술 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양산에 설비가 1,000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0대가 막 들어올 거거든요. 이게 다 새로운 공정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얼만큼 이런 것들이 실제 헌신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이익과 배분을 할 수 있는 거가 된다면 협력사들은 잘 협력할 것이고요. 삼성도 그걸 통해서 기술력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력사들과 이참에 칩넷 개발에 특히 후공정 개발 쪽에 대해서는 협력이라는 방식을 굉장히 수평적으로 하는 것들을 한번 도모해보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 칩넷 기술에 대한 좀 더 다른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도체가 돌아가는지를 같이 얘기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말하자면 삼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수율이 확보된다면 삼성 내부에서의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무엇이냐? 말하자면 수율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삼성이 파운드리 업계의 담당자로서 설계사의 납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납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이것이 수요를 높여주기 때문에 납기의 수요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단축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자본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자본 생긴 걸 통해서 다시금 장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업계에서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 자기들의 이익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이후의 기술 개발 측면에서 충분히 4나노 칩넷의 고객 확보, 수요 확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를 해볼게요. 말하자면 삼성이 현재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 탑5 장비 회사에 의존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 의존은 전공정 장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0나노 이하급, 20나노 이하급의 탑5 장비 회사의 80, 90% 정도 되어지는 형태는 의존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값을 주고 정확한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야 현재 공급망 불확실성에서의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탑5 장비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부분 기술 개발을 했거나 이 국내의 후발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보라고 하는 것들이 대기업 중심으로서 위계적으로 돼 있었는데, 반도체 회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만큼 큰 회사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거든요. 글로벌 탑 회사가 ASM이거든요. 아직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ASM에 가가지고 우리한테 장비를 팔아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ASML 같은 경우는요, 팹의 장비를 위치시킬 때, 소위 셋업을 할 때, 팹의 환경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셋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장비는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팹 건물 내의 진동력, 여기에 습도 여부, 정말 아주 미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품질이 안 나와요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탑5 중에서 모 회사와는요, 2008년도에 기술력 유출 때문에 소위 소송전이 아주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후로 여기와의 협력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협력을 못하게 되면 기술 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 저도 이 책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ASML 장비가 굉장히 EUV 장비가 개발이 어려웠었을 때 기존에 불화 아르곤 장비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 어려울 때 TSMC의 공정 엔지니어와 함께 해가지고 액침이라고 해서 불화 아르곤 장비의 이 소위 수명과 기술 개발을 확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와 ASML은 거의 아사노처럼 같이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성은 그게 불가능했어요. 이 장비 회사와 디폴트로 우리가 같이 함께 수입 대체가 안 되는, 국산할 수 없는 장비 회사는 협력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전공정에 미세한 것은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공급망 같은 것들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의 칩넷 기술 같은 경우는 후공정 장비다. 여기는 물론 유망한 회사들하고 장비 개발 같이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기술 확보가 국내 회사랑 잘 될 수 있는 거여서, 여기서는 국내 회사의 기술력을 탈취하거나 생태계 위계를 지키려는 것들이 아니라 국내 장비 회사의 기술력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거기에 국내 내부에서의 생태계 확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칩넷 기술 앞에서 이제 HBM 같은 경우 TSV 공정을 진행할 때 한미반도체 장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요즘에 그 한화 쪽하고 이제 소송전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삼성에 납품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말하자면 2003년도 전후로 했을 때 패키지 장비 쪽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했던 장비를 삼성의 모 설비 자회사가 베껴버립니다. 그것들 이슈 때문에 실제 공정을 소위 비즈니스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전공용 장비에 어떤 회사, 한 회사는 삼성이랑 아예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때의 아주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은 첫 번째, 글로벌 공급망이 무조건 디폴트로 되어 있는 회사와는 협력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칩넷 기술을 개발해서 이번에 새로운 국내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여기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칩넷 기술 하나의 소재 개발입니다. 이 소재 개발 같은 경우 굉장히 공급망 안정성이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소재 개발이라고 하는 거나 반도체 소재에 집중하게 된 것은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말하자면 EUV용 PR을 안 팔 거예요. 폴리 이미드 필름을 안 팔 거예요. 시가가스를 안 팔 거예요. 이러한 공급망, 소재의 불안정성이 생겼거든요.
기술은요, 이참에 특히 칩넷 기술은 EMC라고 하는 형태의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도 이 패키지 소재를 잘못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의 HBM의 실패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곳에 이 소재사들에 대한 기술력들의 스타트업들이나 혹은 뭐 삼성 SDI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혹은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약, 예를 들면 현재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믹스라는 회사와 5년 정도의 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소재를 확보했으니까 이걸 이참에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디폴트한 기술, 이것을 디폴트한 기술은 협력을 통해서 계속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선 국내 소재나 장비 회사하고의 협력을 수평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만들 수가 없으면 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사, 장비사의 글로벌, 로컬 공급망 안정성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확보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 협력사 이거의 문제도 있었지만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전자는 전자과 사람들이 대부분 CEO를 달았습니다. 뭐 여전히 필요합니다. 결국에 전자제품의 설계나 성능 측면은 전자과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반도체 제품이 크게 두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냐? 2006년 전후로 전공정이죠. 웨이퍼 공정에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초미세 공정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때 50나노급이었는데요. 50나노급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리 성능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고 설계를 하더라도 저 같은 공정 개발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걸 알게 된 거죠. 공정은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합니다. 화학 반응을 기초로 하고 그 화학 반응을 소재와 장비라고 하는, 소재는 화학과나 재료과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장비는 기계과 분들이 가깝습니다. 이쪽의 전공자들이 다 모두 협력이 되어야만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20나노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다음에 10나노대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바로 반도체 패키지 공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전자과 사람들은 패키지의 기계적 환경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얘네들이 물질을 막 쌓는데 얘네가 볼테이지 얼마큼 나와야 되는 건 걔네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뭐 에폭시 EMC와 구리와 실리콘 웨이퍼, 얘네들이 열에 따라서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성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제품이 구성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와피지 같은 응력 같은 형태의 기계적 역학은 전공자들이 분명히 기획한 것이고요. 여기에 실제 열 전달, 물질 전달 같이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전달, 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원자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컨트롤은 물질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또 화공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도체는 전자과 사람들이 그동안 주인공이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 분야마다 전공정은 화공과 재료 쪽, 그 다음에 후공정은 특히 기계과, 이 전공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50나노 때도 수율 양산에서 워킹다이 나온 다음에 수율 확보하려면 되는 거지 왜 안 되고 있어? 실수한 거지. 이런 형태로서 실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술 개발 성공한 다음에 워킹다이 확보한 다음에 생산이나 수율 확보였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가 전자과 사람들과 화공과 사람들과 기계과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가 달라요. 근데 이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국내 생태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아쉽게도 국내의 주요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화공과나 재료과 사람들한테, 요새 여기는 반도체를 좀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기계과 사람들한테, 기계과는 어디 가지? 가장 가고 싶은 게 여전히 현대차를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엔진을 만드니까. 근데 엔진을 만든다고 했는데 봤더니 엔진은 이제 안 만들고 모터 만든다. 그러면 이제 엔진이 별로 안 중요하네? 그럼 기계과가 할 게 없는 건가? 아닙니다. 이 반도체 장비가 가장 정밀 기계가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커리큘럼들이 전혀 없어요. 기술 개발을 하지 않고 선생님들 모르고 계세요. 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일자리 없다 그래요. 그 회사 와가지고는 다 전자과 가겠다는데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전자과 회로 설계, 공정 설계 쪽의 직무자들은 자리가 많지 않아요. 이 양산 기술이라고 하는, 공정 기술이라고 하는 화공과 출신들도 자리가 있긴 하지만 많이 몰립니다. 근데 설비 기술, 패키지 기술, 이쪽은 기계과가 되게 중요한데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키지 기술과 설비 기술에서는 기계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과 화학 반응의 공정 쪽은 화공과 재료과들이 메인을 잡고 있고, 성능 쪽은 전자과. 그러자면 우리가 취업할 때 여러분 전화기 아시죠? 전자과, 화공과, 기계과. 여기에 전공자들이 정확히 다 자기들의 기술을 인정받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똑같겠죠. 삼성전자는 여기 있어요. 전자과 회사 주인공. 화공과 그러면 소재 회사나 장비 회사가 그 정도로 발전이 돼야 되겠죠. 삼성만한 큰 회사 있어 보세요.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비회사 마찬가지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SML처럼 그만한 장비회사가 있어야 여기에 기계과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안 오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요건과 임금이 대기업이 다 좋은데, 그러면 삼성전자만한 소재사가 있고 삼성전자만한 장비사가 있어 보세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사가 해외에 수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글로벌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삼성만 키울 것이 아니라 각 전공에 맞게 반도체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칩넷 기술이 나오게 되고 공정 기술이 나오게 됐었을 때,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꼭 다시 확인해서 그때그때 맞는 전공자와 전문가를 찾아서 기술 엔지니어들이 해외를 떠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들을 써먹게 할 수 있도록 정도의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고, 기업과 정부가 모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는 실제로 면밀히 보실 거는 결국에는 매출이 일으킬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투자할 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P4가 다시금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P4라고 하는 거는 평택의 4단지인 거고, 뭐 P1, 2, 3, 평택 3단지가 지금 실제 양산 중에 있고, P라고 하는 평택은 메모리 반도체의 D램과 낸드 다 있고요. 파운드 런처도 있어요. 다 있는 거죠. 평택의 4단지가 어떤 공장이 될지라고 하는 것들도 파운드리를 잘 되면 훨씬 커질 겁니다. 원래 평택의 레온 쪽은 파운드리를 훨씬 키울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혹은 화성 자체도 공정이 잘 된다면 화성의 메모리 공정 자체도 파운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실제로 이 4나노 칩넷 기술을 통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건, 공장이 제가 가동한다. 그러면은 보통 아시다시피 장비는 팹이 지어진다. 그러면 장비가 입고되기 6개월 전에 장비에 대한 PO, 퍼체스 오더라고 하는 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형태로서 장비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장비사 매출이 조금 더 일어나죠. 왜냐면 그때 이 평택에 대해서 무언가 진행된다. 그럼 6개월 정도 전에 보통 장비사들에 대한 니즈가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실 때는 그러면 요걸 전후로 봤을 때 첫 번째, 글로벌 탑5 장비 회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정 웨이퍼 공정들에 대해서 국내 장비사 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들을 보시고 칩넷 기술에 새롭게 유입되어지는 장비사가 있느냐, 이런 거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전후로 했을 때 거기에 투자 시점에서 한 6개월 전후로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소재사겠죠. 예를 들면 국내 소재사에서 칩넷 기술을 통해서 어떤 소재 개발이 됐다든지, 혹은 어떤 회사들이 협력을 맺어가지고 칩넷 들어간 소재를 하겠다. 그럼 소재는 통상적으로 설비가 입고되고 라인 가동되기 보통 한두 달 전에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정도로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소재 같은 것들을 면밀히 보셔서 칩넷 기술은 특히 EMC 소재 같은 경우나, 혹은 거기에서 식각용 가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고요. CMP 슬러리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소재와 장비사의 투자 시기 같은 것도 보셔가지고요. 그것들이 첫 번째로는 안정적으로 원래 잘하는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고, 조금 더 이제 하이 리스크 리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신규로 요것들이 들어가는 그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아주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그것들이 확보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매출의 확보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아주 새롭고 어려운 기술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만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울산의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탈황 작업을 정유 공장에서 하다가, 탈황의 작업에 뭐가 필요하지? 보니까 불소가 필요해요. 불소가 시각가스죠. 그 시각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매출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자면은 국내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기존의 반도체 업계가 아니지만은, 반도체 업계 아니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턴해서 들어오는 소재사들, 장비사보다 좀 더 유입이 쉽습니다. 이쪽을 면밀히 보시게 된다면 그때를 우리가 반도체 제품의 활황, 칩넷 기술의 새로운 개발, 이걸 통해서 장비와 소재사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 같은 것들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투자를 넘어서서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해야겠지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장비 기술의 확보, 그 다음에 소재 기술 같은 건 좀 더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서플라이 체인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같이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이번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특히 이 3년이라는 시간, 2027년인데요. 그때 AI 기술의 결정적인 변동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실제 한국 반도체 실력이 어느 만큼일까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로는 현재 아픈 손가락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실제 경쟁이 확보될까. 세 번째, 중국이라고 하는 거함이죠. 자국 내 서플라이 체인이 가능한 형태의 중국과 얼만큼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가 2027년에 다 필요하다고 보여졌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방식에 대해서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더 기술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는 것으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나마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격차를 확보하고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과 새롭게 들어오는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항구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산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 투자하시는 분이든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든 간에 자기의 기술과 어떤 자본 같은 것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